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북한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동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을 조속히 북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3단계로 진행 중인데요.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그리고 어제 지시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3단계 인도적 지원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도 꿈틀대고 있거든요. 남북 관계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됩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때 단절됐던 북한과의 소통 채널 복원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단계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청, 2단계 대북 확성기 중지가 진행됐고 3단계는 인도적 지원 의사표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달 동해에서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의 조속한 송환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을 송환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소통 채널이 복원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남북 연락 채널은 윤석열 정부 때 단절됐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통신선 간 정기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15 정상회담 25주년 축사에서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소통 채널이 끊긴 만큼 유엔군 사령부 채널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북한도 호응을 하는 걸까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오늘부터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지 하루 만에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멈췄습니다. 현재 정치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야간 밤늦은 시간에 정지가 되었고 계속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대남 소음 방송은 어젯밤 늦은 시각 서부 전선 일부 지역이었고 자정 이후부터는 북한 전 지역에서 운영 중이던 총 40세대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시끄러운 기계음과 동물 울음소리 등 최대 86데시벨 크기의 소음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어제 오후 2시부터 대북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7시간 뒤인 밤 9시쯤부터 주변 개구리 소리에 묻힐 정도의 잔잔한 음악으로 바꿨습니다. 이후 오늘 자정부터는 이마저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남 방송이 중단된 강화군 접경 지역은 모처럼 평온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는데 한결 조용해서 좋죠. 평화롭고 살기 좋은 동네 다시 찾아왔습니다. 북한은 심리전 방송이나 전단에 매우 취약해요. 북한이 원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남북 모두 확성기 시설 자체를 철거하거나 이동하진 않고 있어 상황에 따라 다시 가동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친서 외교를 재개할 분위기입니다. 최주연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백악관은 부인하지 않고 트럼프가 친서 교환에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remains receptive to correspondence with Kim Jong-un. 그러면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He'd like to see the progress that was made at that summit in Singapore, which I know you covered in 2018 during his first term. 트럼프 2기 출범 후 북한과의 친서 외교 움직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Just showed a letter that I received just yesterday
from Chairman Kim, which is a extraordinary letter. 1기 정권 당시 김 위원장과 27통의 친서를 주고받았던 트럼프는 최근까지도 김 위원장과 소통을 하고 있다며 브로맨스를 과시해왔습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Yeah, we'll probably do something at some point. 대북 소식통은 트럼프가 실제로 친서를 보냈다면 북한과 당장 의미 있는 대화 재개보다는 외교적 대화가 가능한지 일종의 탐색과 확인을 하는 것이 목표였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비핵화 논의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며 협상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아직 북한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북한이 받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반대로 러시아에는 축전을 보내면서 돈독함을 과시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미국이 여러 차례 친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뉴욕 맨해튼의 북한 측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뉴욕 채널로 불리는 주 유엔 북한 대표부가 트럼프의 친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친서 수령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북한은 과거에도 문서 수령 자체를 외교적 메시지로 활용해온 만큼 미국에 좀 더 분명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미 북미 간 접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북한은 러시아 연방 설립을 기념하는 러시아의 날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을 공개했습니다. 서로 관계를 전면적 전성기로 줄기차게 이어나가려는 것은 나와 우리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러북 밀착 행보를 과시한 북한은 트럼프의 친서 수령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내부에서도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 사이에 참석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참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내부 동맹파와 자주파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동맹파로 분류되는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친중 프레임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나토에 가야 대미 관계에서 우리에게 룸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주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고려, G7 참석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관계자는 세계 질서를 대결 구도로 보는 자리에 일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나토는 유럽 안보기구지만 최근 인도태평양 4국인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찾았습니다. 외교가에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결국 참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은 글로벌 안보의 초연결 시대입니다. 나토는 더 이상 한반도 안보, 외교안보의 외적인 공간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안희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유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조금씩 뭔가 변화가 느껴집니다. 트럼프는 친서를 김정은에게 보내고 우리 정부도 어쨌든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 정부와 미국이 각각 북한에 대화 손짓을 보낸 건데 이런 상황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활발했던 남북, 북미 대화를 연상시킵니다. 그때처럼 남북 또는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먼저 이 북미 회담 쪽이 좀 관심이 더 쏠리는데 일단은요. 트럼프가 보낸 친서
근데 김정은이 안 받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고 백악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친서 외교 자체만으로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북미 간에 추진되던 것과 비슷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에서 3차례 만났죠. 이 과정에서 오고 간 친서가 알려진 것만 27통입니다. 북미 대화를 트럼프가 원해서 추진하는 톱다운 방식인 점도 과거와 비슷합니다. 트럼프는 2019년 판문점 방문 당시엔 참모들과 상의 없이 자신의 SNS에 판문점에 간다고 알리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 김정은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좀 달라진 게 많다, 이런 해석들도 많던데요. 가장 달라진 건 러시아의 존재감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1기 당시엔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혈맹 관계로 밀착해 있죠. 더욱이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트럼프에게 단단히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김정은과 친분을 과시하자 북한은 트럼프가 북미 관계에 미련을 부풀리고 있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자, 어떨까요? 그럼 이 상황이 좀 달라진 거면 북미 정상이 못 만날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체제 안전 보장인데 이건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 해줘야 된다는 걸 김정은도 잘 알거든요. 이 때문에 북미 정상이 조금 늦게 만날 수는 있어도 아예 안 만나지는 않을 걸로 보는 게 외교가의 시각입니다. 또 이번에 김정은이 트럼프 친서를 안 받았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오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일 경우 북미 간에 진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남북 관계로 좀 와보죠. 대화 움직임이 좀 있어 보입니까? 어때요? 2018년, 2019년 당시에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음에도 한국 패싱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더더욱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고 직거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거든요. 특히 북한은 지난해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펼치면서 남북 관계를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중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같은 조치를 비롯해서 과거에 했던 남북 철도 공동조사나 식품 및 의약품 제공과 같은 인도적 지원 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뭐 이런 감도 있지만 이 남북 정상회담 혹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회담 시점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경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오는 11월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를 계기로 남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11월까지 남북 북미 간의 모종의 진전이 이뤄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참전 유공자에게 주는 명예수당이 들쭉날쭉하다며 액수를 맞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유공자여도 사는 지역에 따라 3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보훈부를 향해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액수의 균형을 맞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자체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 액수가 들쭉날쭉하다며 균형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에게 매달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는데 지급 여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액수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광역별로 전북은 평균 13.2만 원인 반면 충남은 평균 44만 원입니다. 기초단체별로는 매달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차이가 큽니다. 같은 강원도라도 철원은 매월 30만 원인 반면 속초시 등은 20만 원, 춘천시는 17만 원입니다. 지역 거주지에 따라 차별 대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훈부는 동일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신설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의 예대금리차 문제도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그대로인 상황을 꼬집은 거죠. 금융권에선 다른 나라보다 차이가 크지 않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떤지 여인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내리자 연 3%대 예금 상품은 시중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반면 대출금리는 평균 4%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윤을 안겨먹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건 어떨 땐 좀 분한 마음 들어요.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받는 예금금리와 돈을 빌릴 때 내는 대출금리 차이를 예대금리차라고 합니다. 예대금리차가 크면 은행 수익은 올라가지만 소비자들은 그만큼 손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TF 1차 회의에서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대금리 차가 벌어져 있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대 은행 예대금리 차 수익이 반영된 이자 마진이 1%대인 반면 미국은 2.4%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내 4대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는 지난해보다 확대됐고 이에 힘입어 금융사들은 올해 1분기에만 5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출 가산금리 인하 공약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인 가운데 은행권에선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 때문에 무작정 대출금리를 낮추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50% 초반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4개 조사기관이 공동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3%, 잘못하고 있다는 19%였습니다.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 주 조사보다 5%포인트 높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마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오늘 한강 홍수 통제소를 찾아 철저한 안전사고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또는 방치 때문에 벌어질 경우에는 사고적인 책임도 아주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하며 안전관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취임 후 이어가고 있는 민생경제 행보가 국정운영평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았잖아요. 불확실성 요인이 제거되고 경제적인 지표들도 주가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한국갤럽이 역대 대통령 취임 4주차에 실시한 첫 직무평가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 44%, 문재인 전 대통령 84%, 윤석열 전 대통령이 53%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빈 이 여당 대표 자리는 누가 하게 될까요? 자, 이제 퇴임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오늘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했는데요. 현재 전당대회 2파전 양상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차기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유능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 박찬대의 꿈이라는 말씀으로 주변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식적으로 당권 도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 원내대표 측은 어젯밤에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중엔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권은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의원 간 2파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 의원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SNS에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 당원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말을 함께 남겼습니다. 대선 직후 당권 도전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임명직은 하지 않겠다. 선출직만 하겠다. 저는 임명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자발적으로.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임시 전당대회는 다음 달 열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임기를 마치며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분열을 언급하며 이른바 김용태 개혁안에 작심 발언을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오후 2시 퇴임 기자회견을 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 반대 당론 철회 등 윤석열 정부와의 절연을 골자로 한 이른바 김용태 혁신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제1야당이라는 자산이 있으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과 부채 중 어느 하나만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제 누구 탓을 하며 분열하지 맙시다. 어제 의원총회를 직전 취소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생각이 의원들 다수의 생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겁이 나서 의총을 영위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덕수로의 대선 후보 교체 추진은 당원들의 요구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김용태 위원장은 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반대해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자신의 개혁안이 당의 분열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길에 분열이라는 이름으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열이라든지 이러한 이름으로 개혁을 좌초시키거나 후퇴한다면 저희의 미래는 없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의 교내 동아리가 만든 법안을 국회에서 실제로 공동 발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아빠 찬스라며 비판에 나섰는데 김 후보자 측은 입시에 활용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다며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교육기본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후보자의 고3 아들이 공동 창립한 교내 동아리가 초안을 만든 표절 교육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의 스펙 쌓기를 위해 입법권까지 동원하나라며 신박한 아빠 찬스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들의 동아리에서 만든 어떤 습작에 가까운 법안을 내주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10명 이상이 발의에 서명을 했고 거기에 김민석 의원 본인 이름도 올린 거예요. 주 의원은 대학 진학에 사용됐다면 신종수법의 입시 비리라며 조국보다 한 수 위라고도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측 관계자는 입시에 활용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자료를 검토 중이라 확정적으로 답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추진 활동 소개가 담긴 김 후보자 아들 동아리 홈페이지는 어제 폐쇄됐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점심시간 가게 앞에 서 있던 손님들을 덮치면서 4명이 다쳤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식당 앞에 서 있던 손님들이 무언가를 보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빠르게 다가와 가게 쪽으로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덮친 차량에 식당 앞은 아수라장이 됐고 승용차는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차량과 부딪힌 여성이 쓰러지자 깜짝 놀란 식당 직원들이 모여들고 구급대원이 출동해 긴급 처치를 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주차 안내소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엿가락처럼 휘어버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냉면집 앞에서 80대 여성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가 돌진 사고를 낸 건 오후 1시 10분쯤. 사고 차량은 다른 건물 주차장을 빠져나온 직후 사람들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좀 엑셀레이터를 급발진하는 느낌의 엑셀레이터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좀 들려서 아수라장 느낌이었죠. 이 사고로 3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3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서울 곳곳에 가수 보아 씨를 모욕하는 낙서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팬들은 현장을 찾아다니며 지우고 있는데요. 채널A가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많은 행인들이 오가는 서울 강남구 거리. 손가방을 메고 단발머리를 한 사람이 길을 가다 멈춰서더니 펜을 들고 주차금지 표지판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지켜봅니다. 다시 수십 미터를 걸어가더니 이번에는 전봇대에도 글씨를 적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등에서 발견된 가수 보아 모욕 낙서를 한 용의자의 모습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전광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욕성 낙서를 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장소만 10곳이 넘습니다. 소속사가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모욕 낙서를 한 사람을 추적 중입니다. 보아의 팬들은 낙서 장소를 찾아 직접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낙서가 잘 지워지지 않는 곳에는 이렇게 팬들이 직접 종이를 붙여 낙서를 가렸습니다. 벽면이랑 주변에 버스 정류장까지 해서 더 있었다고 봤고 제가 본 건 4군데였어요. 딱 보니까 유상매 집 같더라고요. 경찰은 모욕 낙서글을 쓴 사람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어두운 심야에 사찰들을 돌며 불전함을 턴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40차례 넘게 범행을 저지르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불당 안에서 한 남성이 연신 무언가를 뒤적거립니다. 이를 지켜보던 경찰관들이 들어가 남성을 체포합니다. 남성 옆엔 불전함에서 꺼낸 지폐와 긴 막대기가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짓고 변명기가 있습니다. 체포구속 촉구심 청구할 수 있고요. 남성은 40대 A씨.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경남 김해 지역 사찰 5곳을 돌며 불전함 속 현금을 훔쳤습니다. 44차례에 걸쳐 훔친 현금은 800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사찰들만 상습적으로 찾는다는 것을 파악해 잠복 수사에 나섰고 다시 사찰에 들어와 돈을 훔치던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CCTV도 좀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처음 범행이 아니어서 그렇게 해서 또 시간 때우고 해서 그렇게 이제 잠복을 한 거예요. A씨는 불전함에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 현금이 있는지 확인한 뒤 양면 테이프를 붙인 옷걸이를 넣어 돈을 꺼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찰에서 훔친 현금을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려 도주하다 6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동화 기자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 차량들이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고급 수입차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졌고 앞바퀴는 금세 빠질 듯 뒤틀려 있습니다. 완전 세게 터졌어요. 갑자기 그 쾅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차 한 3-4대가 이제 거기 앞에서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경찰이 운전석에서 앉아있는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지시합니다. 6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에서 달아나려 했습니다. 남성은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200m가량을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를 내기 전 경찰은 남성이 모는 차량을 멈춰 세우려 했습니다.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쓰는 걸 보고 단속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 않고 차를 몰고 500m가량 달아났고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정밀 약물 감정을 의뢰하고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화입니다. 요즘 야생 너구리가 도심에 출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죠. 각종 전염병을 옮길 수 있어 문제인데 주요 서식지가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3개 지역에 털을 잡고 있었는데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너구리 무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이른바 도심 너구리입니다. 너구리가 서식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공원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도심 너구리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서, 양천,
구로 지역이 집단 서식지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과 그 인접 지역, 경기 남북부까지 총 3개 지역에 집단 서식하고 있습니다. 너구리는 행동 반경이 평균 1제곱킬로미터 미만으로 좁은 데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서부 간선도로가 이동을 막아 크게 3개 지역에서 단절된 채 생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쌍으로 행동하는 일반 너구리와 달리 떼로 다니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개선충 등 질병을 옮길 수 있고 공격성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봄에 태어나서 기르고 가을 9월, 10월부터 이제 분산, 그러니까 어미기 곁을 떠나는 거죠. 그때까지는 케어를 하니까 아무래도 공격성이 더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자원관은 도심 너구리의 각 지역별 특징을 연구한 생태 지도를 제작해 각 지자체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올해부터 인천 시민은 1,500원만 내면 여객선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가 섬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도입한 정책인데요. 여객선이 만석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섬 주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고동이며 쑥이며 보이는 대로 쓸어가기 때문인데요. 현장 카메라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객터미널 앞에 섬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섰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1시간 반이면 들어간다고. 매표소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인천 시민은 1,500원만 내면 배를 탈 수 있어 섬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23% 늘었습니다. 밀려드는 관광객에 섬 주민도 배를 타려면 표사기 경쟁을 해야 합니다. 관광객들하고 같이 줄을 서가지고 차도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야말로 먹고 살기를 위해서 다녀야 되는 입장인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갯벌 주민이 관리하는 어장입니다. 이렇게 표지판 안내처럼 관광객은 주민 허락 없이 어패류를 켤 수 없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명이 무언가를 줍고 있습니다. 누구 줄라 그래요? 잡기만 해. 가까이 가봤더니 고등과 개입니다. 바위 틈을 뒤지길 10여 분째 빈 봉지가 꽉 찼습니다. 주민이 말려도 아랑곳 않습니다. 어통계 관할이라 채취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곧 제철인 바지락을 캔 흔적도 선명합니다. 안내방송조차 무용지물입니다. 면허자들은 절대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하느라고 나와서 입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위원장 그런 거 다 싣고 와갖고 저렇게 한다니까요. 임산물 불법 채취도 골칫거립니다. 어디서 따신 거예요? 아니 이런 데서 그냥 뜯었는데 뜯고 하다 보니까 반 이상은 가짜 전자 수팅 기능이라고요. 낚시를 하거나 차박을 하다 버린 쓰레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간 사람들이 한참 치고 있다가 거기 와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싸가지고 가서 쓰레기만 버리고 오는 거야.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서창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강남 3구의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24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1억 4천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26% 오르며 9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인 송파구가 서울에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또 다른 토허제 지역인 강남, 서초, 용산구와 한강벨트인 마포, 성동구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강남 3구의 가격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대출 규제 강화와 공급 부족 전망 우려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집값 급등세가 재현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 제대로 확대하겠다는 부분들도 가야 되는 거고 지금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공급 나오는 시점은 4, 5년 후예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부동산 시장 점검 TF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회의 후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용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대한항공이 장거리 노선의 좌석 너비를 줄이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탑승객 입장에선 공간이 비좁아지는 거죠.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해도 소비자 피해는 없을 거라더니 수익성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미주 유럽 노선 여객기의 이코노미 좌석 배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333에서 343 배열로 변경하는 겁니다. 가운데를 4석으로 바꿔 여객기 한 대당 최대 37석까지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약 46cm였던 좌석 너비는 약 43.5cm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앉은 좌석이 현재 대한항공 좌석폭과 비슷한데요. 2.5cm 정도 줄어들면 이렇게 다리를 꼬거나 몸을 돌려 옆을 보기에도 살짝 불편합니다. 10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을 가정하면 불편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객 편의성과 상관없이 이코노미석을 늘려 수익을 높이려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좌석이 더 많아지고 사람이 더 많아지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대표적인 항공사 중에 하나인데 승객을 위주로 생각하는 방침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줄이는 거는. 대한항공은 다각도로 효용성을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합병으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소비자 편의보다는 수익성을 높이려 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앞 공간이 넓은 일부 좌석에 추가금을 발표했다 철회했고 2023년에는 마일리지 혜택을 사실상 축소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거둬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일리지 통합안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사용처가 줄어드는 등 변경안이 소비자에 불리하다며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치매죠. 그중 알츠하이머가 80%를 차지하는데 정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4번만 접종하면 평생 예방할 수 있다는데요.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비틀대며 산을 오릅니다. 등산로가 아닌 가파른 능선을 올라간 탓에 경찰관이 뒤따라가 겨우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 60대 남성은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치매는 전 세계에서 3초에 1명꼴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이 중 80% 이상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은 기억력 감퇴와 언어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지금껏 별다른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선택적으로 자극해 강력한 항체를 만들어내도록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 동물 실험에선 염증 인자가 크게 줄면서 기억과 인지 기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팀은 백신 효과가 최장 9개월 이상으로 2번만 접종해도 치료 효과가 충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번 정도 접종하면 평생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평생으로 갈 수 있고 인지장애에서 투여가 되면 더 이상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다국적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추진 중으로 상용화까지는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임상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변수라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멋을 낸 40명의 남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옥에서 단체 미팅이 열린 건데요. 주인공은 평균 나이 78의 어르신들입니다. 몇 커플이나 탄생했을까요? 김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얀 바지에 자켓, 하얀 중절모까지 색을 맞춘 남성. 맞은편엔 호피무늬 블라우스로 멋을 낸 상대방이 앉았습니다. 가슴엔 이름 대신 별명이 붙었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라고 내가 했니. 뭐 너무 좋잖아요. 그죠?
왜 또 선생님은 카이세요? 예. 별명이. 카이스트 대학 이름이 최고잖아. 어르신들의 친구 찾기를 위해 지자체가 마련한 미팅 현장. 90의 최고령 참가자를 포함해 평균 나이 78세 남녀 어르신 40명이 모였습니다. 그냥 만나서 대화하고 그냥 뭐 차하고 하는 정도 하면 좋겠죠. 좀 남자친구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될까 하는. 마음에 드는 이성이 1대1 대화를 신청하자 고개 숙여 쑥스럽게 인사합니다. 가신다. 양보하지 마세요.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된 이번 행사는 종료 나흘 전 일찌감치 모집이 마감될 만큼 인기입니다. 2시간의 만남에서 최종 성사된 커플은 총 7쌍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어르신 비율은 4년 전 20%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길어진 노후,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빛을 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LA 사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시위대가 한인타운까지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위는 24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뉴욕 시위 현장 다녀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한인 식당들이 밀집한 로스앤젤레스의 한 쇼핑몰 앞. 불법 이민자 추방 반대 시위 참가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무장한 채 서 있습니다. LA에서 엿새째 시위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위 참가자들이 한인타운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부터 LA 일부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다 보니 단속을 피해 한인타운까지 넘어온 겁니다. 시위대와 경찰 간 대치가 밤 늦게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교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처음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소란이 좀 있었고요. 경찰관들이 다운타운 쪽뿐만 아니라 한인타운 쪽도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현재 시카고와 시애틀 등 최소 24개 도시에서 시위가 확산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에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강경 진압 작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타워가 있는 뉴욕에서도 현지 시각 그제에서 어제 밤사이 86명이 체포되는 등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시위대는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I just don't want to be profiled and be targeted for my opinions. 공화당 텃밭인 미 텍사스에선 LA에 이어 두 번째로 주 방위군이 전역에 배치됐습니다. 미 해병대가 시위 대응 훈련을 받으며 도심 거리로 투입될 준비에 나선 가운데 현지 시각 14일 열병식에 맞서 열리는 대규모 맞불 시위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파국으로 치닫던 트럼프와 머스크가 일주일 만에 화해했습니다. 머스크가 먼저 고개를 숙였는데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서주희 기자입니다. 반성문처럼 보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글이 SNS에 공개된 것은 현지 시각 어제.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올린 몇몇 게시글을 후회한다. 너무 지나쳤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노골적인 비난을 주고받은 지 약 일주일 만에 돌연 공개 사과를 한 겁니다. 머스크는 이어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머스크의 사과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백악관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가 머스크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acknowledged the statement that Elon put out this morning, and he is appreciative. 뉴욕타임즈는 머스크가 공개 사과글을 올리기 이틀 전 트럼프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며 JD 벤스 부통령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양측을 중재한 끝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진짜 화해를 했다기보다 머스크가 테슬라 투자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테슬라 투자자들이 자율주행 택시 시험 운행을 앞두고 트럼프와의 설전은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이달 5일엔 하루에만 테슬라 주가가 14%가 하락하고 시가총액 1,520억 달러가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북한이 타가소의 모습을 방송으로 공개했는데요. 씁쓸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군복을 입고 소총 모형을 든 채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형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토끼와 너구리, 나비옷 등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아이들이 마당과 무대를 누빕니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이름을 딴 평양의 강반석 타가소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할놀이와 비슷한 주역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인민군 군복을 입은 채 모형 소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뒤편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호와 정찰위성 발사체 천리마 1호로 추정되는 모형도 보입니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인민군 흉내를 냅니다. 용감한 인민군대 같을래요.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교육을 명분으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대한 적개심을 주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 시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타가소 시기인 2살부터 4살 시기가 지능 개발과 두뇌 발달에서 매우 중요하고 관건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북한은 1990년 아이들에게 전쟁이나 폭력을 조장하는 교육을 금지하는 UN 아동권리 협약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전 정권 관련 수사를 맡을 3특검 그 후보자들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마다 한 명씩을 추천했는데요. 그 두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선택하게 됩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사들이 여러 포함됐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전 정권 수사를 맡을 3특검 후보자가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의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여사 특검의 민중기 전 서울중앙법원장, 최상병 특검의 이윤재 명지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을 추천했습니다. 검사 출신 조은석 전 권한대행은 올해 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다시 감사하라고 지시했던 인물입니다. 판사 출신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2020년 검찰의 판사 뒷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민중기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때 판사 뒷조사 의혹과 관련해 부장판사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 성명을 논의했던 인물입니다. 심재철 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과 함께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습니다. 대검 반부패 부장일 때는 조국 당시 법무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기소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 상당수가 윤 전 대통령과 대립 이력이 있는 인물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흘 안에 후보자 중 3명을 특별검사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성일환 기자와 열한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릴레이 오찬을 누구와 했을까요? 네,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이 사흘 연속 이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진 기자실 또 영상 기자실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저희 채널A 영상 취재 기자와 함께 장비를 직접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직접 촬영도 한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대통령이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주변에 있던 참모들 그리고 기자들 모습이 담겼죠. 기자실 방문 뒤 이 점심 먹으며 40분 정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제는 우연히 기자들을 만났다고 하던데요? 네, 대통령실 구례식당에서 식사 뒤에 매점에 들렀다가 기자들을 만나서 즉석 티타임을 가졌고요. 어제도 구례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했습니다. 식사 후 명함 받고 사진도 찍고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비보도 전제 티타임이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소회를 편안하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적극적인 언론 스킨십으로
국민과도 활발히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데요. 공개 질의를 받는 자리도 곧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누구 얘기입니까? 네, 바로 여야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나란히 퇴임 기자회견 가졌죠. 먼저 분위기가 좋았던 곳부터 가보죠. 가장 좋았던 것은 웃을 일 없는 그 이재명한테 아재 개그를 시전해서 대표님 오늘이 최고위원 몇 차인 줄 아십니까? 100차라면서요? 100차인데요. 이 이후에는 박찬대 갑니다. 하지마 그 소리 들어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웃게 만들었던 그 부분이 가장 보람있지 않았나. 네. 자,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뭐였습니까? 네, 어린 시절 친구였고 또 정치의 길로 안내했고 또 대통령으로 모셨던 그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당으로 영입을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룬 점에 대해서는 뭐 전혀 후회하는 바가 없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에 있어서는 이번 대선의 패착이었다. 네, 자주 부딪혔던 사람도 떠오르는데요. 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잖아도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을 준비해 온 듯 했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두 분의 캐릭터나 업무 스타일이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한동훈 대표께서 조금 더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할 말은 많습니다. 뭐 하면은 30분도 부족하지만은 이미 정계 은퇴하신 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분의 개인 의견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야기 들어보니 뭔가 쌓인 게 많아 보이죠. 네, 그러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대선 청구서를 보내요. 네, 대선 후보를 안 내고 이 민주당을 도왔던 조국 혁신당. 최근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거론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조 전 대표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혹시 본인 사면에 대해서도 뭐라고 언급을 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언급이 적절치 않다면서도요. 이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있을 뿐이라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때마침 민주당에서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일가족을 집단적으로 몰살시킨 그런 과도한 처벌을 받았어요.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번에 한번 가려고.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 네네. 일주일 전 대북 송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나섰습니다. 함께 사면 복권 해달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둘 다 검찰 독재 피해자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송영길 대표,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도 덧붙이면서 이 대통령에게 재헌절 특별 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서명 운동 화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선 긋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면 제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이 납득할 명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여기저기 나오는 사면 요구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제주부터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평년보다 일주일 빠른 기록인데요. 내일 정체전선은 다시 물러나지만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며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립니다. 제주 산간에 250mm 이상, 남해안에 12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특히 제주는 밤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립니다. 오늘 서울은 33.1도로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내일도 수도권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다 주말 이후 한풀 꺾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강릉 2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26도 예상됩니다.
내일 밤 수도권까지 비가 확대되고 모레부턴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주말 계획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